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지갑이 없어졌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화장실에 두고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여기에 뒀어. 여기 있던 사람 중에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눈치를 살피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혹시 그냥 다른 가방에 넣었거나 차에 두고 온 건 아니에요? 사돈은 이 씨를 흘끗 보더 살짝 입꼬리를 올린 채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지갑을 훔쳐갈 만한 사람이 한 분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흘끗 이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가방만 열어봐 주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지금 저를 도둑으로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휴, 왜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하세요? 저는 그냥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격 시작 전 구독 부탁드려요. 올해로 65이 된 이정희 씨는 젊은 시절부터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30을 갓 넘겼을 무렵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들은 겨우 5살. 남편을 잃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홀로 어린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고 외로웠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많지 않았고 친정에서도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키운다고 어디서 그렇게 살림을 하겠어? 주변의 걱정 섞인 말들이 이 씨의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 시장에서 장사까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월세를 내고 아이 학비를 마련하면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밥 한 끼라도 제대로 차려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울에서 장사하며 조금씩 모은 돈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작은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총구석에 땅을 사요? 그 돈이면 다른 데 투자를 하지. 주변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씨는 언젠가 이 땅이 값어치를 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몇 년 후 도시 개발이 시작되면서 그 땅값이 몇 배로 뛰었습니다. 이 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에 몇 채의 건물을 사두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문득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 서울의 바쁜 거리에서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향에는 그녀가 어린 시절 뛰놀던 넓은 들판과 한적한 시골길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공기 대신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 한적한 삶을 선택했지만 아들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늦은 밤까지 일하는 동안에도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혼자 숙제를 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요. 어린 아들의 그 말에 이 씨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들은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결국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이 씨는 그런 아들이 한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 씨는 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와 저녁까지 함께 먹고 가겠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꺼내 놓으며 따뜻한 국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올렸습니다. 아들은 저녁상을 마주한 채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씨는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만난 거야?
아들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한 1년쯤 됐어요. 사실 좀 더 오래 만나보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제는 확신이 생겨서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니 이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는 어떤 아이니? 같은 회사에서 일해요. 저보다 2살 어리고 금융 쪽 일을 하는데 참 똑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책임감도 강하고 성격도 밝아서 주위에서 다들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 그래야지. 사람이 밝고 성실해야 같이 살아갈 때 힘이 되지. 그 친구도 우리 진우를 많이 좋아하니? 그럼요. 엄마도 그 친구 보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우리 며느리 될 아가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직접 보고 싶구나. 아들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삶이 더없이 보람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아들의 상견례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 상견례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넓은 창문으로는 도심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고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실내는 세련되고 격식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이 정중하게 안내를 해주었고 각 테이블에는 정갈한 반찬들이 보기 좋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가격대가 상당할 것이란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 정도였습니다. 이정희 씨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단정하게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하지만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게 관리한 베이지색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신발도 새 것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단화를 신고 왔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사돈은 이 씨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마치 친절을 베푸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사돈 반갑습니다. 아이고, 시골에서 올라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사돈댁은 한눈에 보아도 남다른 차림새였습니다. 샤넬 트위드 자켓에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로고가 새겨진 명품 귀걸이, 그리고 손목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독한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누가 봐도 자신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가볍게 흔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요즘 시골에서 뭐 농사 같은 거라도 짓고 계세요? 그 말의 순간 이 씨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식 자리에서 괜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옅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니요, 공기 좋은 곳에서 조용히 쉬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돈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에 놓인 물컵을 천천히 들어 마시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애는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촌스럽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결혼하면 따로 살아야겠네요. 아, 저희 신혼집은 서울에서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씨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아들이 불편할까봐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자랐으면 뭐 결혼해서 서울 생활 적응하는 것도 쉽진 않겠네요. 아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짓더니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툭툭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아주 귀하게 키웠거든요. 늘 좋은 곳에서 좋은 것만 보고 자랐어요. 집에서 직접 김치 담그거나 그런 거 못하는데 혹시 그런 거 시키시는 거 아니죠? 이번엔 아들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장모님, 어머니께서도 고생 많이 하시면서 저 키워주셨습니다. 사돈은 아들의 말을 흘려들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을 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근데 음식은 직접 해 드세요? 아니면 뭐 반찬 가게 같은 데서 사다 드세요?
이 씨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지 떠보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직접 해먹기도 하고 사 먹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자 사도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요즘 시골에도 반찬 가게가 있나 보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서울이랑은 다르죠? 그러더니 옆에 앉아있던 딸에게 대놓고 들으라는 듯 말을 던졌습니다. 이 씨는 순간 뒷목이 뻐근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그저 조용히 물컵을 들어 한 모금 삼켰습니다. 사도는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유,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요, 명품을 취급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외에 직접 가서 명품들을 셀렉하고 저희 명품 편집숍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죠. 쉽게 설명하자면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이런 브랜드 아시죠? 그러더니 피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옆에 앉은 며느리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명품을 워낙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좋은 것만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 가족이 명품을 직업으로 삼게 된 거죠. 사돈댁은 그제야 만족한 듯 가방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한번 확인한 뒤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수시로 해외를 다녀요. 파리, 밀라노, 런던. 호호, 죄송해요. 너무 저희만 아는 이야기 했죠? 사돈댁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께서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그 말에 사돈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엔 미소를 지으며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돈 아무튼 너무 걱정 마세요. 결혼식은 저희 쪽에서 최대한 준비할 테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결혼식 비용을 댈 능력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구나. 그저 조용히 웃으며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들어보자. 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상견례가 끝나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정리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돈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가방을 허둥지둥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내 지갑이 없어졌어요. 예비 며느리도 당황한 듯 순간적으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화장실에 두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돈댁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테이블 아래를 급히 살피더니 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가져왔다고. 여기 있던 사람 중에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당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당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눈치를 살피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혹시 그냥 다른 가방에 넣었거나 차에 두고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돈댁은 이미 의심의 화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슬쩍 이 씨를 흘끗 보더니 살짝 입꼬리를 올린 채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지갑을 훔쳐갈 만한 사람이 한 분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연스럽게 티슈를 뽑아 손을 닦으면서 흘끗 이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 시선이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것임을 깨닫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모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가방만 열어봐 주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슬쩍 이 씨의 가방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두의 시선이 이 씨에게 쏠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깨달았는지 작게 엄마라고 중얼거리며 팔을 붙잡았지만 사도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냥 혹시 실수로 가져가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이 워낙 정신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를 도둑으로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 순간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휴, 왜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하세요? 그럼 빨리 가방 한번 열어보면 끝날 일 아니에요. 아들은 이를 악물며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사돈댁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그래요? 그럼 그냥 사돈이 한번 가방만 열어보시면 오해가 풀릴 텐데요. 괜히 길게 끌 필요 없잖아요. 그 순간 이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가방을 같이 확인하면 되겠네요. 무슨 경찰까지 부르세요? 그냥 제 지갑만 돌려주시면 조용히 넘어가려 했던 건데. 제가 아무리 시골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모욕하는 말은 참을 수 없습니다. 순간 사돈댁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며느리는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혹시 차에 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아니야. 내가 분명 여기 테이블 위에 올려뒀어. 내가 정신이 없어도 그 정도는 기억해.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는 급히 레스토랑을 나가 주차된 차로 향했습니다. 이 씨는 끝까지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속에서는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잠시 후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어. 차 뒷좌석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 그녀는 순간 당황한 듯 입을 달싹이며 지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빤히 바라보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머, 내가 깜빡했네. 그럼 그렇지, 우리 사돈이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기분 나쁘셨다면 미안해요.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그게 사과하시는 태도입니까? 아니, 내가 정말 깜빡해서 그런 거라니까. 우리 와이프가 건망증이 심해서 그러니 괜히 화내지 말고 그냥 넘어가주게. 어머니를 도둑 취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깜빡했다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까? 오늘 좋은 자리라 참으려고 했는데 정말 무례하시군요. 그때 이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됐다. 진우야, 이만 가자. 그렇게 아들은 더 이상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 상견례는 최악의 분위기로 끝이 났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씨는 차 안에서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도 계속해서 백미러를 확인하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실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대놓고 도둑 취급하고 그토록 무리한 행동을 했는데 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도둑으로 몰다니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잘났다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는 점점 목소리가 격앙되더니 결국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A씨, 지금이라도 차 돌려서 따져야겠어요. 아들은 속도를 줄이며 방향 지시등을 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던 이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원래 속이 텅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야. 네? 속이 텅 비었으니 겉으로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고 소리를 내는 거야. 정말로 품격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사람을 깔보고 돈을 앞세워 거들먹거리는 건 결국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지.
하지만 어머니,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사돈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깎아내리는 걸 보고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가실 거예요? 그러자 이 씨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철저히 밟아줄 거야. 아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니 너는 모른 척 잠자코 있기만 해라. 아들은 다시 핸들의 시선을 돌린 채 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나 이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 씨는 더 이상 이 일을 그냥 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하대하려면 제대로 알고 하든가. 사실 이 씨는 시골에서 검소하게 살고 있었지만 엄청난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굳이 드러낼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욕심 부리지 않고 살면 그만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소한 옷차림을 하고 남들 앞에서 돈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겉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지. 그렇게 생각한 이 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사돈댁의 사업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통해 사돈댁이 서울 강남에서 명품 편집숍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명품을 해외에서 직접 사와서 편집숍에서 판매한다고 했으니 나름 고급스러운 가게를 운영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명품을 수입하려면 정식 절차가 필요한데 정말 신고를 다 하고 들여오는 걸까? 직감적으로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리뷰를 하나하나 읽어보던 중 몇 가지 수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산 가방 감정 맡겨봤는데 짝퉁이라고 하네요. 환불 요구했더니 무조건 정품이라고 우기면서 환불 안 해줌. 이 씨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 가짜 명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팔고 있었네. 이 씨는 직접 사돈댁의 매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 세련된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곳곳에는 은은한 향수가 뿌려져 있었고 마치 백화점 VIP 라운지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서 있던 사돈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돈의 입가에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사라졌고 눈빛에는 확연한 당혹스러움과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얼른 몸을 바로 세우고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사돈,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입으로는 반갑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반갑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씨는 그런 반응을 모르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아휴, 지난번 일은 내가 너무 예민했나 싶어서 아는 사람한테 선물도 하나 해줄 겸 한번 와봤어요. 어머, 그러셨구나. 사돈께서 안목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제품 찾으세요? 우리 매장은 백화점급으로 고급 제품만 취급하거든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 씨를 매장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돈은 이 씨가 명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서 순진한 고객들을 눈탱이 치기 위한 짝퉁 가방 중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어머, 사돈, 이거 우리 매장에 딱 하나밖에 안 남은 귀한 거예요? 이거 요즘 사람들이 줄 서서 사는 건데 제가 사돈이 왔으니 특별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정말 예쁘죠? 좋아 보이네요. 이건 얼마예요? 역시 사돈께서 좋은 물건 보는 안목이 있으시네요. 근데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래도 선물용이니까 이왕이면 좋은 걸로? 그렇게 이 씨는 짝퉁 가방을 8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사돈은 이 씨가 가방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짝퉁인지 절대 모를 거야. 하긴 뭘 알겠어. 이 씨는 가방을 들고 곧장 정품 감정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전문가는 가방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거 정품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이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나
전문가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고 각인, 재질, 스티치 마감까지 전반적으로 정품과 미러급으로 유사하지만 이건 고급 짝퉁이에요. 해외에서는 이런 유통망이 종종 적발되는데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많아요. 이 씨는 이 말을 들은 순간 이미 머릿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할 것, 그리고 가짜 명품 판매 정황까지 경찰에 신고할 것. 아무것도 모르고 날 무시했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며칠 후 사돈댁의 편집숍에 국세청과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불법 유통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매출 신고 내역과 수입 관련 서류 제출해 주세요. 사돈댁은 그제야 자신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녀의 가게에서 가짜 명품이 대량으로 발견되었고 매출 신고 누락까지 확인되면서 탈세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며칠 뒤 사돈의 명품 편집숍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언제나 북적이던 매장 안은 썰렁했고 한두 명 있던 손님조차 눈살을 찌푸린 채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정품 맞다고 하셨잖아요. 감정 맡겨봤더니 짝퉁이래요. 지금이라도 환불해 주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요. 사돈은 카운터 뒤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문제없이 매출이 오르던 매장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환불 요청과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명품 편집숍은 그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돈은 가게 문을 닫고 사무실로 들어와 격하게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누구야? 대체 누구야?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게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 촌년? 그녀는 화들짝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 시골 촌년.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녀의 두 눈에는 분노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돈은 손에 쥔 스마트폰을 꽉 쥐며 이를 갈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직접 찾아가서 따져야겠어? 그녀는 곧장 이 씨의 집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복수하러 가겠다는 눈빛으로,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을 더 큰 망신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돈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시골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일 것이라 확신했고, 그래서 마음껏 무시해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어디 시골에서 흙 묻히고 사는 사람이 나한테 덤벼? 이번엔 제대로 혼을 내줘야겠어. 사돈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그녀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돈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허름한 시골집이 아니라 눈앞에는 마치 그림 같은 2층 정원주택이 서 있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마당에는 잘 가꿔진 꽃과 나무들이 가지런히 자리하고 있었고, 담장 안쪽으로 보이는 건물 외벽은 고급스러운 석재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사돈은 속으로 경악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뭐야, 시골에서 산다더니 이런 별장이 있었어? 속으로는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코웃음을 치며 현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뭐, 이런 집 하나쯤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저 여자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겠어? 사돈은 불안함을 애써 감추며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사돈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감히 네가 내 가게 망하게 했지? 목소리는 마당을 넘어 동네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이 씨는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어머, 사돈 갑자기 웬 화를 그렇게 내세요? 혹시 국세청 조사라도 받으셨나요? 그 한마디에 사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습니다. 뭐라고? 네가 신고했잖아. 네가 내 가방 사가고 바로 신고했지? 어머, 사돈 그렇게 화내실 필요 있나요? 정품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알고 제가 신고한 거라고 확신하신 거죠?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게 다 네가 꾸민 짓이야. 내 가게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지? 내가 변호사까지 선임했어. 이거 명예훼손이야. 내가 반드시 소송 걸 거야. 사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저랑 사돈이랑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 한마디에 사돈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사돈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어요. 돈이 많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사돈이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 가게는 이제 다 망했고 믿고 있던 사람들도 사돈을 외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돈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이제라도 배운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 저희 집 근처에 오지 마세요. 더 창피당하기 싫다면요. 그 말에 사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사돈은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이를 악물고 이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몸을 돌려 터벅터벅 걸어나갔습니다. 사돈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 하나쯤은 흠이 있을 거야. 저 여자가 나보다 잘난 척하더니 어디 두고 보자. 사돈은 즉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이 자료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사돈은 조바심이 나서 서둘러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사돈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탐정이 준비한 자료에는 이 씨의 소유한 부동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촌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돈은 입술을 깨물며 자료를 다시 훑었습니다. 수십억? 아니, 이게 뭐야? 대체 뭐야? 뭔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시골에서 투박한 옷을 입고 다니며 별장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이 여자 대단한 여자였잖아. 사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했던 말과 행동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부터 그 여자를 깔보고 무시했던 순간들,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도둑으로 몰았던 순간까지. 아, 내가 왜 그랬지? 순간 사돈은 짜증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책상을 콱 내려치더니 책상 위에 있던 휴대폰을 거칠게 던져버렸습니다. A씨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잘 보일걸?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사돈은 고민 끝에 딸을 불렀습니다. 예비 며느리인 딸이야말로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거실로 들어오자 사돈은 급히 그녀를 안쳤습니다. 야, 너 걔네 집안이 잘 사는 줄 알고 있었어? 딸은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자가에 사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거 말고는 몰랐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내가 그 여자 뒷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우리 가족보다 훨씬 잘 살고 있더라. 뭐라고요? 그 시골에 사시는 어머님이 돈이 그렇게 많다고요? 그녀는 얼른 탐정이 가져온 서류를 넘겨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 진짜 엄마 그러게 왜 그랬어요? 엄마가 도둑 취급만 안 했어도 이럴 일 없잖아요. 괜히 트집 잡고 무시하고 그 덕분에 저까지 같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사돈은 필사적으로 딸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내가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풀어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던지 해봐. 엄마, 나 이미 차였어요. 상견례 끝나고 문자 보내봤는데 읽고 싶었어요. 전화도 했는데 안 받아요.
그리고 저 차단당한 것 같아요. 사도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도둑 취급하고 무례하게 굴었을 때 이미 끝난 거라고. 사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제는 그 후폭풍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도는 결국 머리를 감싸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구나. 그 시각 이 씨는 정원에서 여유롭게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손끝에 닿는 꽃잎의 촉감이 부드러웠습니다. 김 씨는 장미 덩굴을 손질하며 문득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만 하고 자라서 그런가? 여자 보는 눈이 영 없네. 그녀는 장미가지에 엉켜있던 가시를 천천히 잘라내며 다시 한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많은 걸 깨달았겠지.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마당 한쪽에 놓인 흔들의자에 앉았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랑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화낼 필요도 억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활짝 핀 꽃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품격이 따라오는 건 아니지. 진짜 귀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인성과 품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그녀는 장미 덩굴 너머로 눈부신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시나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